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 증시 부동산 과열에 답하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021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참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올해 8차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5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금통위 결과의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11월 금통위 이후에 한국 경제 전망 어떻게 바뀌었냐? 세 번째, 11월과 이번 통화정책 방향이 바뀐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 자산 쏠림 현상과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저금리의 부작용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없냐?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동결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선 금리 동결 이유 2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마이너스인 심각한 저물가 상황이다. 이런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가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의 더딘 회복 흐름과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금리로 이 회복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통해서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주요 내용, 11월 금통위 이후에 한국 경제 전망 어떻게 바뀌었나 살펴보겠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했어요. 좀 더 회복이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2020년의 8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회복된 것으로 바꿨고요. 2021년 올해도요, 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3%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조였죠. 자, 그런데 11월 금통위 이후에 코로나 3차 유행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내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성장률 전망치가 수정이 되냐? 이 부분도 물어봤는데, 자, 그렇지는 않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 소비 감축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는 있는데 IT 중심의 수출과 투자 흐름이 이것을 상쇄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수정하지 않고 여전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로 잡는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11월과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에서 바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달에는요, 민간 소비 부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을 보인다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심화로 위축이 되었다고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추가로 IT 부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는 부분 11월 달보다 좀 더 강조가 됐습니다. 그 2가지가 상충되면서 GDP 성장률은 11월 달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고요. 추가로 변경된 문구는요,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향되면서 증시 과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을 세울 때 자산시장의 자금 흐름도 포함을 해서 통화정책에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로의 자금 쏠림도 관심있게 보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 부분도 통화정책에 반영하겠다.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네 번째, 자산 쏠림 현상과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도 기자회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메인 주제가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은행 입장을 듣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한국은행 총재가 버블이냐 아니냐 판단은 어려워요. 그건 꺼져봐야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가의 동향 등 지표를 보면 최근의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서 대단히 빠르다는 건 사실이다. 자, 이런 변동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자, 추가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어떻게 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당시 어려운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했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 쏠림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기반한 투자 확대는 혹시 모를 예상치 못한 쇼크로 가격 조정이 있을 때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 투자는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선택의 문제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기자가 신년사에서 금융실물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작은 충격에도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이주환군의 총재가 언급했거든요. 이 충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화정책 방향문에 위험 추구 성향 강화란 표현이 있는데 단시일 내에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해칠 정도의 과열이라고 보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의 이주환군의 총재는요, 자산 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를 상시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조정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복원력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추가로 작년 가계부채 통계가 나왔죠. 100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지 하나는 이에 대한 대응은 없나 물어봤더니 지난해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늘었다. 그 결과 가계 DSR이 낮아진 건 사실이다. 연체율도 낮아진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의 부실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추가로 중앙은행 혼자 가계부채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독당국,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차원이다. 가계부채는 관계부처와 늘 같이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어떻게 가계부채를 해결해 나갈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금리의 부작용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제 기자분들이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활발한데 우리나라 연내 출구 전략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냐, 한마디로 올해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냐 물어봤더니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회복에도 불확실성이 커서 이들의 어려움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올리면은 이분들이 더욱더 어려움이 커지지 않겠냐. 실물경제 여건을 보면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꾼다거나 현재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연준의 정책이 우리의 통화정책 결정 시 고려돼야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맞는데 그것이 1대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다. 정상화 속도는 국가별로 상황별로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는요, 앞으로 참고는 하겠지만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현재 가계부채 우려, 부실 가능성 낮다는 부분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연체율이 낮다. 두 번째,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도가 높고 또한 이제 대출을 장기간에 나눠서 분할 상환하면서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한 최근에 증시로의 자금 쏠림은 좀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국은행 스탠스에 분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전세가격 급등, 매매가격 급등, 그리고 주식시장 과열 등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자, 지난번 쇼킹 경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우선순위는 물가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부작용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요. 또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시장까지 같이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작용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성장과 물가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지금 이 부작용이 아무리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사람들이 전망하는 시점이 올 하반기예요. 하반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분명히 이어가야 긴축에 대한 언급도 이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금리 인상 한 번만으로 무엇인가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자체보다 금리 인상의 지속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고요. 그 지속성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결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테이퍼링 논란이 나왔던 미국 연준에서도요, 긴축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 금리 인상 가깝지 않다고 언급을 했어요.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가깝지 않다면 지금의 부양 정책의 원상 복구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연준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며 완화적인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미국 중앙은행이나 모두 다 똑같아요. 지금 같은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에서 절대로 긴축에 대한 신호탄을 낼 리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이 빠르게 되는 시점에서 그나마 조금씩 깜빡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금리 인상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가계부채가 한국보다 낮은 상황이고 일부 자산에 대한 과열 논쟁은 있지만 거품으로까지 아직 보지 않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또한 기준금리의 인상 조건이 대한민국보다 더 엄격하다는 부분이죠. 단순하게 2%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평균 물가 목표제에다가 또한 고용 조건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느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마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금리 인상부터 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이라 해서 양적 완화 규모부터 축소를 시작하고요. 경계성 금리 인상과 물가 연동 인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어렵다. 아무리 빨라봤자 진짜 빠르고 빨라봤자 내년 말 정도 될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더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과의 다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